안녕하십니까? 책 읽기 9일차 패자 부활 그리고 시작 제3막 동행과 함께 걷는 길 혁신과 창조 우리의 이름 대한민국 가능성을 품은 꽃 청년 따뜻한 품 종교 소제목 우리의 이름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더불어 사는 사회 우리의 아픈 손가락 인생의 패자 부활전 하나 되는 대한민국 행복비법 8 자신의 그릇 우리의 이름 대한민국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던진 순국 선열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그 뜻을 이어받은 부모님 세대는 숭고한 희생과 사력의 헌신으로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지금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인이다.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 우리는 이미 한일 합방과 을사늑약이라는 수치스러운 역사를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나라를 잃은 국민은 보호받지 못하고 권리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국가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그 힘의 근본은 바로 자주국방이다. 자유와 평화를 가장 중시하는 유럽의 선진국들조차 군사력 유지와 국방력 강화에 힘을 기울이는 것은 위와 같은 맥락일 것이다. 전쟁을 위한 국방이 아닌 국가와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자주적 국방력, 강한 안보와 국방력이 평화롭고 세계 속에 우뚝 선 지금의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 단지 북한뿐만 아니라 적과 아군이 수시로 변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큰 힘이 바로 자주국방이다. 정치인은 속속 정당의 이익만이 아닌 애국의 정치를, 경제인과 직장인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맡은 업무에 충실하는 것, 학생과 교육자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교육활동, 그것 또한 애국이고 자주국방을 향한 작은 힘인 것이다. 나는 군 복무 중 겪은 임사체험 이후 덤으로 얻은 감사한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했었고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었다. 나라를 사랑함에 있어 내가 선택한 방법적 가치는 바로 애국보수였다. 그래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애국보수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왔다. 그러던 중 2007년 말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나는 우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해 발벗고 뛰게 되었다. 덕분에 지지했던 후보가 당선되었고 나는 당선 일주일 후에 연락을 받아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제17대 대통령직 취임식 상근정책연구위원 지난 정권에 대한 인수와 새로운 정권의 착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상근자원봉사로 한시직이었다. 통이금 금융연수원에서 임명장을 받은 나는 12월 30일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소속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소속 상근정책위원으로서 하루에도 수천 건의 정책 제안을 받는 자리였다. 새 정권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 및 정리를 한 뒤 중요한 제안과 민원을 인수위원회별 각 분과로 정리해 전달해 주는 것이었다. 즉, 새 정부와 국민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일생에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귀하고 보람 있는 일이었으며 새 정부의 시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감사하고 행복했다. 인수위원회 당시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전부터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의 동남아시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외국 근로자 수가 확산되기만 했을 뿐 이를 관리하거나 향후 일어나게 될 부분에 대한 대책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이다. 눈앞의 현실에만 급급하게 되면서 체류자의 증가에 비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체류 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돌아가지 않고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 남아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게 된 것이다. 또 국제 결혼에 의한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며 그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살아온 환경과 문화적인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골이 깊어져 사회적 사건과 사고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증가하며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법무부와 산하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역할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런 문제가 정책제안센터에 들어오게 되었다. 나는 이러한 부분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추진하였고 일부는 보완 조치, 일부는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했고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특히 사회 문제가 되어가는 체류자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언어의 차이에 따른 어려움이 많았다. 그에 따라 내가 합법적 체류자를 경찰로 채용하는 안을 제시했고 시범사업으로 채택되었는데 이후 전체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그것은 단지 내 의견의 채택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와 문화 환경의 흐름에 따른 사실을 직시한 나의 판단이 맞았다는 기쁨이었다. 이후 다문화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경찰이 잘 활약하고 있다는 뉴스를 듣곤 했는데 나의 작은 아이디어가 꽉 막혀있던 소통의 통로를 시원하게 뚫었다는 생각에 내 마음까지 시원해지곤 했다. 당시에 함께 일하던 분들은 정권이 들어서자 이후 장차관 및 정무직 공무원과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으로 발령,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에 더욱 자랑스러웠다. 물론 나는 회사의 대표이사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무보수의 명예직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활동은 미약하나마 국가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그보다 더 기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양분을 먹으며 한 줄기 푸른 새싹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상생의 시작은 관심과 소통이다. 인수위 정책연구위원과 청와대 정책자문위원직을 수행하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던 문제는 소통의 부재였다. 더 많은 일을 이롭게 하는 것은 분명 훌륭한 정책이지만 소외된 소수 역시 잊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상생을 위해서는 정치를 위한 정치를 내려놓고 가장 작은 목소리부터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앞으로 사는 사회, 지금껏 내가 꿈꿔왔던 세상이 있었다. 그 꿈은 바로 잘 사는 것이었다. 잘 산다는 것이 물질적인 풍요만은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풍요는 행복의 풍요로움이다. 행복의 풍요로움을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닌 모두와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인수위원회를 마치며 느낀 기쁨 속에서 피어난 푸른 새싹이었다. 내 마음의 토양에 묻혀있던 씨앗이 드디어 싹을 틔우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싹은 사단법인 인생경제정책연구소라는 이름의 튼튼한 나무가 되어 뿌리를 내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근무를 마치고 몇몇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생과 경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소외계층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이 모든 문제는 바로 서민 경제에서 시작된다.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절실했다. 그를 위해 설립된 단체가 바로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인 것이다. 그렇게 소외된 계층의 복지와 서민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골자로 하는 모임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반민구제 활동의 산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둘의 운동의 선구자 김진홍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CNN 케이블TV 신하 오광성 케이블TV 협의회 회장님으로 소장으로 2008년 11월 민생경제연구소가 창립된다. 창립 멤버로서 백위종군하던 나는 현재 등기이사가 되어 공식적인 비영리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단체의 핵심적인 업무는 서민금융 지원, 저소득층 창업,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 일하는 엄마를 위한 보육센터 설립, 사교육비 절감, 통신비 지출 절감, 민생경제를 위한 금융권 개혁, 즐거운 일터를 위한 합리적인 노동운동 전개,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 배려, 누구나 일터 갖기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평과 성명 등을 통해 대정부 정책 제안을 하고 학술 토론회와 정책개발연구소로 기조하고 있다. 한편 민생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며 서민 경제를 챙기고 지원하는 시민단체로서 꾸준히 사명을 다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일자리 문제이다. 그 대상자는 청년과 여성, 중장년 은퇴자, 사회적 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문제의 해결 방안은 창업 지원과 취업 알선 두 가지 정책 수단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은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 지원은 비소금융과 금융기관 그리고 일부 지자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정부적 차원에서 진행 중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지원은 주로 벤처 창업과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해외 창업 지원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나 많이 미흡하고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게 현실이다. 당장 우리네 동네만 둘러봐도 가게를 개업했다가 얼마 못 가서 폐업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한민국 전체의 창업 5년가 경과 평균 생존율 약 30% 전후인 반면 민생경제연구소에서 관리 지원하고 있는 창업의 경우는 37.8% 평균 생존율을 웃돌고 있으며 현재 관리 지원하고 있는 4년이 경과한 창업건의 평균 생존율은 53.8%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민생경제정책연구소가 지원한 창업의 생존율이 높은 것은 시작부터 안정화될 때까지 전담 직원을 두고 끊임없이 소통을 하는 것과 현장 중심의 효율적 사전 지도와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경영 컨설팅에 있었다. 기존의 서민 대출은 일정 기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장을 찾아가 법적인 문제와 영업에 관련한 정보를 교육하고 그에 맞는 컨설팅을 하며 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었다. 또한 사후에도 꾸준히 찾아가 영업에 필요한 여러 고민이나 문제점들을 일일이 해결해 줌으로써 대출자가 오히려 방문을 기다릴 정도로 사후 서비스를 최대한 지원했다. 이렇게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의 활동은 꾸준히 그 활동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층으로 분류하는 체제생계비의 120%인 소득 차상위 계층과 150%의 차차 상위 계층이 약 550만 명에서 600만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저소득층 중에 상당수가 자립 의지를 가지고 창업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그 기회조차 못 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정부 입장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층인 소득 차상위 계층과 차차 상위 계층의 자립을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가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 지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성공적인 창업을 등을 통한 이들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은 다른 저소득층들의 자립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을 크게 북돋아 주게 되며 소득 차상위 계층이나 차차 상위 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편입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크고 작은 공동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나아가 이로 인해 나라와 지역사회가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회원들과 함께 고민하며 모두를 위한 구상을 실현시켜 가던 중 다시 한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2010에서 2012년까지 3년 동안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을 맡게 된 것이다. 당시 32살이었는데 역대 최연소의 나이라고 했다. 나는 다시 국가의 부름을 받고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실 소속으로 대통령실의 국가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국가의 중요 안건들을 계속적으로 접하게 되었다. 국정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혹은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쉽게 겪을 수 없는 그 경험을 통해 나는 이전보다 더욱 객관적으로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을 얻었다고 감히 생각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무를 통해 정책적인 여러 제안을 개진했고 상당수 실제 국정에 반영이 되었다. 그 제안과 자문 가운데 특히 기억에 남는 몇몇 안건은 대부분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우리의 아픈 손가락. 내가 사회안전방송 대표이사인 상황에서 정책자문위원을 겸직하게 되다 보니 우리 사회가 지나쳐버리던 다양한 소외계층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특히 국가정책에서 배제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의 속사정을 듣게 되는 기회가 많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웠던 분들이 바로 중증 화상 환자의 문제였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화상 환자분들과 그분들을 평생 돌보게 된 가족들의 이야기였다.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과 달리 그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가령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불의의 사고에 전신 화상을 입은 경우가 있었다. 이 아이처럼 집안에서 화상을 심하게 입은 화상 장애인이 발생하면 있던 집도 팔아 월세를 전전하거나 가족 가운데 최소 1명 이상은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해야 한다.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다. 치료비의 부담까지 겹치면서 한 가정이 거의 파탄에 이르는 지경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중증 화상 환자들이 지금도 소외되고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는 소외되고 있던 화상 장애인에게 생애 주기를 통한 국가적인 보살핌을 법과 정책적인 뒷받침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작 현재의 정치권에서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처럼 수혜자가 많은, 즉 선거에서 많은 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경쟁을 벌이면서도 소수의 고통받는 국민들은 경쟁의 대상에서 소외시켜 버렸다. 나는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을 하는 동안 화상 환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과 국가 차원의 정책적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일부 정책에 반영되었다. 물론 일부이다. 앞으로 반영되어야 할 정책이 너무나 많다. 화상 환자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석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들을 위한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 우선 각 광역자치단체별 혹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역별 생애주기 화상 환자 케어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해당 지역별로 생계가 어렵고 자활이 어려운 중증 화상 환자를 돌보고 지원해서 그들도 여타 대한민국 국민처럼 행복 추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복지 시스템과 사회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나는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실천하고 이루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인생의 패자 부활전 장면 1. 젊은 남자가 삿대질을 하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나이 많은 남자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장면 2. 팔에 수갑을 찬 소년이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 차량에 타고 있다. 장면 3. 한 청년이 다리 난간에 기대어 있다. 우리는 관대한가? 그렇다면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관용의 관계는 어디까지인가? 점점 취업의 가문이 좁아지면서 좌절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그들의 좌절은 가족의 불화로 이어지고 불화는 사회에 대한 분노로 바뀌면서 범죄 또는 자살률로 나타나고 있다. 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은 어떠한가? 패자 혹은 사회 부적응자? 다시 묻는다. 우리는 관대한가? 정말로 그들은 사회 부적응자이고 패자인가? 나는 생각한다. 그들은 패자가 아니다. 설사 패자라고 해도 그들에게 부활의 기회를 줘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패자 부활전이란 패자 아닌 패자들에게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선진적 사회일수록 용서와 배려가 많아지고 개인의 마음의 여유와 행복이 커진다고 한다. 이제 그들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여 함께 고민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소중한 경험으로 만들어 더 높이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제대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면 그를 악용하는 경우가 꼭 있다. 이기주의의 부작용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 그에 따른 교육과정과 사회적 시스템을 보완하고 선의의 목적에 어울리는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는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인 이 시대의 청년들이 용기 있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기회와 능력 발휘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과거 정주영 회장, 이병철 회장이 그랬듯이 신성장사업과 미래산업의 새로운 분야에서 창업가이자 경제주역들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와 사회는 청년의 눈높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개발해야 한다. 청년이 가질 수 있는 창조적인 생각들을 기성 시스템과 접목하고 성장시켜야 한다. 함께 파이를 키우고 공정하게 나누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관대한가? 장면 2는
어린 시절의 혈기에 의해 실수를 저지른 소년이다. 이제 이 소년은 법에 의해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반성할 것이고 죄값을 치른 후 다시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할 것이다. 그는 우리의 가족이거나 친척일 수 있으며 이웃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를 용서했는가? 아니면 경멸하는가? 물론 상습적인 범법자나 반성을 못하고 중범죄를 지어 사회와 개인에게 큰 피해와 상처를 입히는 자들까지 전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나의 물음은 이것이다.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처럼 과거에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더욱 훌륭하게 성장하여 사회와 사람들에게 기여하고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사람에게조차 편견의 주홍 글씨를 새기고 있지는 않는가. 장면 3. 어느 고위 공직자 청문회 장면이다. 젊은 국회의원이 나이든 공직자에게 가오를 따지고 있다. 과거, 그러니까 지금의 노년 세대가 청년이던 시절의 이야기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경제 상황에 비해 사회보장제도는 턱없이 약한 반면 관행과 부조리는 성행했던 때였다. 그 시절을 살아온 노년의 공직자가 젊은 국회의원의 손가락질과 호통에 굽실거리다가 결국 과거의 불법 행위만 드러낸 채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를 우리는 여러 번 봐왔다. 이후 질문자는 스타가 되고 응답자는 죄인이 된다. 재미있는 일은 그날의 스타가 어느 날 자신이 죄인으로 만들었던 사람보다 더한 범법의 이유로 감옥에 가는 경우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 우리는 나에게 관대한 반면 타인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혹독하지는 않았는가의 질문이다. 물론 고위공직자가 비리를 저지르고 불법 행위가 있어도 두둔하거나 눈감아 두자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다만 정치적 당리당략에 따라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라듯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단순 의혹이나 허위 사실을 통해 상대의 생을 통째로 망가뜨리고 자신은 영웅이 되는 정치인의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것은 정치적 관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다. 내가 나에게 대하는 관용으로 타인을 대하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내 것처럼 이해하는 가운데 원칙과 소신을 펼쳐 나간다면 더욱 행복하고 안전한 법치 국가의 국민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공동체와 개인이 많아질수록 따뜻하고 행복이 넘쳐나는 선진 대한민국을 이루게 될 것이고 패자 부활을 존중해주며 다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더욱 위대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가. 하나 되는 대한민국. 인간의 내면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 그로 인해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고 반대로 공로를 세우기도 한다. 아기보다 청소년이 훨씬 더 많은 선과 악을 행했을 것이고 사회생활과 결혼 후 가정을 꾸려 자녀를 키우는 중년과 장년의 시기를 지나는 동안 더욱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므로 공과과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역사적 위인도 혼자 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므로 생을 가로지르는 동안 겪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선악을 통한 공과는 남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역대 모든 대통령을 욕하고 애서 평가절하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민일지도 모른다. 건국 대통령부터 현직에 있는 대통령까지 단점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로보다는 가오를 강조하는데 국민과 정치와 미디어가 한 목소리를 내는 듯 착각이 들 정도로 심할 때도 종종 있다.
물론 잘못이나 과오를 덮고 잊어버리자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다만 우리는 인간이므로 죄와 과오가 10개 중 5개이고 선행과 공로가 또한 5개로 살아왔다는 전제하에 대통령 선행과 공로가 10개 중 절반 이상으로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과오나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 나 아닌 모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상대의 공보다는 과를 지적하고 강조하는 부정적 관점은 줄어들 것이다. 그들이 흠집과 과오를 후벼 파내어 비난하고 탓하는 것은 긍정의 생각과 행동이 아님을 우리 스스로도 이미 알고 있다. 그럼에도 내 것은 어쩔 수 없는 실수이며 남의 같은 실수는 제약의 범죄인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현대 사회가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우리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고 선과 악으로부터 반면 교사의 가르침을 배워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긍정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식으로 그런 마음을 인해 쉽게 포기해 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가족을 이루고 공동체를 만들며 사회와 국가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힘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각자가 올바른 마음으로 긍정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체와 사회, 더 나아가 세계적인 초인류 선진 국가가 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있어 지금까지 인연을 맺은 사람들 모두에게 배울 부분들과 칭찬하고 싶은 많은 장점들이 있다. 그리고 책을 비롯한 여러 경로를 통해 보고 듣고 느껴온 역사 속의 많은 악한 평가를 받는 분들을 통해서도 적지 않은 지혜와 교훈을 얻었다. 바로 모두가 나의 인생 선배이자 스승이었던 것이다.